네, 안녕하세요. 이게 한국 문학과 커피에 대해서는 이제 요번 학기에 저희가 하면서 그래도 커피한 문학이라고 하면은 한국 문학과 커피도 다뤄보는 게 좋겠다. 그동안에 우리의 강의가 이제 문학 작품이라고 하지만 좀 접근하기 편하게 영화 쪽을 좀 봤었고, 이제 메타포와 은유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문화 이론을 봤죠.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내 머리에서 나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추상성을 표현하는 것이 문학과 같은 작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갈수록 이번 학기의 이제 주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감각하는 데 있어서 그 감각에 대한 평가나 그런 맛이 나오는 거에 대한 설명보다는 정서, 맛이 좋냐라기보다는 나에게 좋냐, 맛 좋은 커피냐, 맛있는 커피냐, 좋은 커피냐라고 할 때 초반에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맛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거를 평가하고 뭐 객관화된 어떤 맛의 품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좋은 커피라고 하는 것은 이모션, 정서에 작동하는 것이다. 이제 정서에 작동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영화나 문학 작품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동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제 그런 문학 작품의 중요한 장치들이 이제 메타포, 은유였었던 것이고, 또, 좀 더 이거를 이제 사회학 쪽이나 문화 이론 쪽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떠한 커피를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한 사람의 건강과 행복과 정서적인 아름다움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추구를 하게 되지만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그런 거를 추구함으로 해서 구별짓기를 하고자 하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또 그것이 또 자기의 행복과 힐링이 될 수도 있어요. 흔히 자기가 그 뭐랄까 즐기지 뭐 향유하지 못했던 문화를 향유하게 될 때 느끼는 어떤 성취감 같은 게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골프를 처음 쳤을 때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기자 생활을 27살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93년도에는 기자들 골프 많이 치고 해가지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처음에 골프를 치러 갔을 때 그때 그 새벽에 골프장으로 가던 그 기분이 지금도 뚜렷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준비할 때부터 와, 내 인생에 내가 이제 골프를 치게 됐어? 그 골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렇죠. 상류층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골프가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제가 처음에 골프를 쳤을 때의 그 당시에는 귀족 뭐 혹은 내가 그거를 소위 귀족 같은 거죠. 그거를 즐길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갔구나. 내 삶은 성공적이구나.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사회적인 하나의 아비투스였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고, 사실 우리가 또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그람시의 헤게모니라는 것도 있죠. 헤게모니라고 하는 문화 이론도 앞으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커피 쪽의 지도자, 리더로 활동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한 현상이 있을 때 그거를 문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참 중요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의 커피의 맛을 잘 평가하고 묘사하느냐, 그건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오늘 제가 또 좋은 커피를 가져갑니다. 마침 또 104호에서 한다고 하니까, 맛있는 두 종의 커피를 또 한번 드시면서 커피에 너무 탐닉하지 마시고, 그 커피를 마신 내 몸에서 일어난 나의 정서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거기에 그 커피에 그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커피가 좀 귀한 커피인데 그 커피에 담겨 있는 여러 서서, 내러티브,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소비하는 거죠. 이제 문화적으로. 그죠? 그 자리에서는 그 커피가 플레이버가 몇 점이고 뭐 COE가 몇 점이 됐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순간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고된 일상 중에 공부를 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엄청 거대해지고 있는 커피 시장에서 리더십을 갖기 위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석사를 또 하시고 나서는 또 특히 연령대가 좀 저기 하신 분들은 또 박사까지도 한번 가셔서 박사까지도 계속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령과 공부하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부분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거 뭐 그냥 읽어보면 되지 못하러 하느냐. 그죠. 문화 이론도 아니고 제 설명이 딱히 필요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혹시 한국 문화과 커피를 접목하는 데 있어서 한번 해보신 경험이 없다거나 한다면 오늘 제가 드린 1번부터 6번까지 그 내용을 앞으로 곁에 두시고 그걸 키워드로 해서 추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볼까요? 한국 문화과 커피, 이제 개화기죠. 처음 커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제 우리는 알아요. 1861년 베르네 주교 때부터. 그러면 1800년대니까 9세기 조선에서부터 19세기 말 조선에서부터 그다음에 표기는 어디서 나온다? 헌정 때죠. 벽의심편 1848년 벽의심편이다. 그런데 헌정 때 만들어진 벽의심편이 증보판을 내게 되는 거예요. 증보판을 낼 때 커피가 들어가는 스페인이 필리핀을 갖다가 침략을 해서 거기다 가비라고 하는 걸 심었다라고 하는 커피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벽의심편의 증보판 철종대에 들어간다는 내용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인 선생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갑이라고 하는 표기가 들어간 것은 1848년 헌종 때 만들어진 벽이신편이다. 그러나 커피가 들어간 것은 철종 때, 증보가 되는 철종 때 들어갔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 볼까요? 이제 가비가 1861년에 베르네 주교한테 통해서 한국에 도착을 하고 말씀드렸어요. 1859년부터 조선 땅에서는 콜레라가 유행을 했었고 무려 4만 명이 이제 3년에 걸쳐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커피가 도착을 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물증은 아니지만 추정이죠. 베르네 주교님께서 그 60상자의 그 4명의 신부가 몰래 몰래 들어오는데 황포 돛대에 타고 60상자 중에 하나, 귀한 하나를 18kg의 커피를 담아올 때에는 굉장히 간절한 그런 어떤 그 염원이 있고 요긴함이 있었다. 저는 그것을 그 앞에도 천주교 그 포교 활동이 많았고 외국인 신부들도 또 외국 주교들도 계셨는데 왜 1861년 베르네였느냐? 베르네 주교님이었냐 했냐면 콜레라,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초창기에 그 선교 활동을 할 때 활동을 했던 그 천주교 초기 신자들의 건강을 염려했던 것이 아니냐. 이게 참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이죠. 에, 참 멋진 우리나라의 커피 기원입니다. 근데 아직도 커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일제강점기라고 한다거나 러시아 공간에서의 아간 파천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커피의 소중함을 어, 무의식 중에 알지 못하고 폄훼하는 것이다라는 걸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뭐 퍼시펄 로엘이 그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그 담당전의 얘기, 수업 시간에 얘기 말씀을 드렸었고요. 쭉 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미 1900년대에 그 커피가 귀족으로 들어오고 귀족에서 경복궁까지 들어가고 이제 1905년에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제 나라의 국권을 잃게 되고 1910년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이제 이미 커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구별짓기가 되는 거예요. 문화적 자본이 되는 거죠. 커피를 마시는 사람, 커피를 마실 수 없는 사람. 그죠? 이것이 하나의 계급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바로 하비투스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여기에 이제 좋은 재미난 얘기가 나왔는데 서민들은 이제 1905년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 코스타키라고 하는 그 상인이 어, 자기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뭐 저 시대 때 조선 땅에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경인선이 개통되기 전에 제물포에서 다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경인선이 1898년인가 그때 이제 개통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인천에서는 아무도 머물지를 않죠. 그래서 그 이른바 상인들이 모두 서울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콜스트키라고 하는 상인이 땔감을 갖다가
나무를 갖다가 자기가 좋은 거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보온병 같은 데에다가 커피를 가지고 나가서 그 커피를 저쪽 고개를 넘어오는 무학재를 넘어오는 그 나무 땔감 상인들한테 주면서 커피를 나한테 팔아라. 그럴 때 이제 이미 1905년이면 커피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소문이 와 이거는 나라님께서 드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경복궁에서의 얘기다. 뭐 1898년 김옥육 독다 사건 때문에 이 경복궁에서 커피를 마셨을 때그 커피의 얘기가 뭐 장안의 화제가 됐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상황이 사건이 있은 뒤에 와 이것이 바로 나라님이 마시는 그 커피냐? 야 이게 서양의 탕국이냐? 양탕국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양탕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 그 용어로 추적이 되는 것은 1905년으로 보는 겁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양탄국이라고 했었고, 그러면 이제 이른바 식자층은 뭐라고 했느냐? 이미 1898년에 조선왕조실록에 김옥륙 독다 사건에 거기에 구수록변을 붙여서 갑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갑에. 이제 갑이가 더할 가짜의 아닐 비에 옆에 구수록변이 붙게 되면 이제 배라고 읽혀서 갑배라고 읽히게 되는데, 이제 갑배라고 구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식자층이죠. 용어 자체에서도 이런 언어적인 차별화가 시도되고 있다라는 것도 좋은 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가서는 1920년대에, 1920년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중에, 이제 어릴 때 배우셨을 거예요. 무단 정치, 문화 정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1919년 그 3.1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왜 이제 나라를 잃고 나서 9년째가 될 때 고종의 장래일이 도화선이 돼서 3.1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일본은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 그 당시에 1919년 그 당시 이제 19세기부터 식민지가 왕성하게 벌어지잖아요.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저항하는 사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화들짝 놀라서 어떻게 됩니까? 예, 3.1 운동 이후에 일본이 문화 정치로 바꾸죠. 헌병 정치에서, 무단 정치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언론의 자유를 뭐 표면상 주고 그래서 한국인들도 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이제 다 검열을 했지만 그리고 한국인들도 음식점을 개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다방도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바로 그 시점이 1920년대입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활자를 좀 크게 볼까요? 네. 1920년대에 이미 커피를 끓이는 법에 대한 것이 그 당시에 신문에 게재가 되는 거고, 이렇게 커피를 스스로 끓여 마실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문화적으로 세련됨, 그리고 그 커피를 끓여 마실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커피를 즐기느냐가 하나의 모더니즘, 근대의 하나의 기준이 되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죠? 그렇죠? 지식, 이성, 과학 이런 것들이죠. 포스트 모던은 어떻게 되죠? 지식,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성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모더니즘 그러면 근대의 사고다. 근대는 뭐죠? 오랜 중세에서 벗어나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어떤 현상의 가치들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식 위주로 이렇게 가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감성이 들어가고 상상, 추상, 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지금 뭐 간단하게 제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 말씀드리는데 저희 그 커피와 문학이라는 과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커피와 미술 또 커피와 음악 혹은 커피와 예술로 갔을 때 특히 회화 작품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사조를 이야기하고 말씀드린 본질과 또 사물을 보는 어떤 추상성, 비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윤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세잔처럼 색채로 볼 것이냐, 이런 것은 또 다른 화법이 있는데, 그게 또 참 묘하게도 한 잔의 커피를 문학의 정서로 감상하는 것처럼 미술로 감상하는 것 같은 그런 그 공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 선생님께서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계속 추구하신다 그러면 이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뭐 자연주의, 낭만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 키워드와 작품을 통해서 그거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은 커피의 향미를 표현하고 커피 인문학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요긴합니다. 저도 뭐 이과 유전공학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원 이제 3학기, 이제 뭐 제가 준논문은 아니지만 유전공학에서도 제 이제 공동 논문으로 올라간 게 있고, 저는 워낙 이과생이었는데 아마도 이과생이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부족했던 사회학적인 측면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예술 그쪽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이제 스스로 공부를 했었고, 이제 그런 공부가 결국은 제 그 사회적인 삶을 떨쳐내고 커피 쪽에 제 삶을 던지게 된 이유가 됐죠.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이런 흐름들, 커피가 아닌 곳에서 커피가 주는 정서를 포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저는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고 저한테는 그것이 커피 입문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0년대 이제 작품들 같은 거를 보면 20년대는 어떻게 돼? 이제 모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의 뭐랄까, 계급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 이제 근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절대 왕정이라든가 이런 게 무너지고 공화정이라든가 아니면 절대 왕권이 무너지는 신분제가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근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그때 근대는 참 안타깝게도 고종황제 그 대한제국의 멸망과 함께 계급 사회가 무너지고 바로 우리의 근대성을 보이지 못하고 일제강점기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더니즘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안타깝게도 일제시대 때 관찰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언론의 기사로서 커피를 끓이는 방법을 이야기한다거나 그다음에 또 어떤 여성들의 어떤 그런 행동이나 이런 사회성, 사회 활동들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초창기에는 이른바 된장녀나 이런 것처럼 여성들이 커피를 즐기는 것은 뭐 머리가 텅 비었다라든가, 그다음에 또 언론에서도 여성들이 허영심에 차갖고 이 커피를 즐기고 있다라든가, 이거는 지금은 같아서는 말이 안 되지만 바로 1920년 모더니즘 근대주의가 열리고 나서 아직도 신문제 혹은 남녀 차별의 그런 인식에 대한 관성이 남아 있을 때 그때 이제 과도기적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1920년대에 있었고 커피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30년대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일제 체제의 이제 순응이 되는 그런 형태도 보이죠. 그래서 친일 형태들 좀 나오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친일은 뭐 그 전부터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일본의 분위기가 더욱더 깊숙해지고 이제 약간 평온해지는 거죠. 일본의 문화. 그래서 일본은 카페를 했었죠. 여성 종업원들이 있어서 술도 팔고 하는 곳이었다면 한국인들이 하던 그 다방은 이제 다방이라고 해서 주로 종로 쪽에 있었고 일본은 충무로와 퇴계로 이쪽 명동 쪽에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시절에 커피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 1927년에 이경선 선생님께서 카카두라고 하는 다방을 이제 처음 만들고 30년대에 들어가서 이상 선생님들로 커피 다방을 만들고 이제 30년대 후반에는 유학파들이 이제 일본 유학파뿐만이 아니라 미국으로 갔던 유학파 대표적인 게 누구죠? 그 부통령까지 했었던 분이죠. 여기 나오는지 모르지만 박마리아 이렇게 해서 이제 종로 다방을 만들고 박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최초의 레지다. 레지라고 하는 얘기들은 어, 레지스터라고 해서 금전 등록기. 금전 등록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화신백화점에 있었죠. 화신백화점에 금전 등록기가 있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컴퓨터를 사용해서 전문가들만이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화신백화점에서는 금전 등록기가 왜 필요했나요? 1층에 잡화점에. 이 다 소설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계산하기가 굉장히 그 속도감 있는 계산이 필요했을 때 거기에 금전 등록기를 넣고 그 금전 등록기를
운영할 수 있는 신여성을 따로 고용을 했고, 그 여성의 직업이 다른 종업원들과 달리 호칭이 레지가 됐던 거죠. 레지스터 하다가 레지. 그래서 소설 속에 보면은 화신백화점 1층에서 물품을 산 다음에 여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서 계산은 레지한테 하세요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레지입니다. 이제 그것이 1930년대에 다방이 화랑을 일으키면서 다방에도 이제 계산을 빨리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거기도 이제 다방에도 레지스터가 금전 등록기가 들어가게 될 때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지식인, 여성 지성인이 바로 레지스터가 되는 거고, 종로다방에 1930년대에 그 이제 박마리아가 그 부통령까지 지낸, 제가 이름이 백년 돌아서 그러는데 그 이승만 밑에 아무튼 그 박마리아가 종로 다방에 이제 레지로 일을 하면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될 때 본인은 무슨 일을 하냐 할 때 이제 레지의 역할을 한다. 이제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지성인이 주인이었던 그 시절에 그 여직원을 마담이라고 했었던 거죠. 이 마담 레지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미리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마담이 어떻게 그렇게 고꾸라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1950년 한국 전쟁 때 부산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부산에서 거의 우리가 이제 부산 피난 시절에 임시정부 시절이죠. 그때도 부산 정부 시절에 거기에서 꽤 오랜 동안 살게 되는데 커피에서도 문화인들이 많이 모였던 밀다원이라고 하는 다방의 이야기들이 이제 한참 나오게 되고, 그 당시 언론 자료를 보면 이제 다방이 화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처음으로 위생적인 부분에 따라서 보건증을 만들게 되죠. 보건증을 만들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방의 마담들과 레지들, 그다음에 다방의 여종업원들도 모두 보건증을 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보건증이라고 하는 것은 술집 잡부들이 이제 받는 것이라고 해서 지식인, 이제 레지나 다방은 지성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지식인들, 신여성들. 집안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다방 레지거나 마담으로 간다고 하는 건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 이전에는 지식인들이 하는 그런 곳이니까 집에서도 오케이를 했는데 부산시대 이후에는 이제 보건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다방 마담과 레지는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술집 여정업원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제 강의에는 없지만 이걸 틀로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보면서 우리 한국 커피의 문화가 이런 식으로 이어졌구나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이때는 이제 우울할 때예요. 1930년대는 이제 화랑이 되는데 이제 갈등이 빚어지죠. 왜냐하면 지식인들이 다방에 모여서 이제 다방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서 지식인들 간의 이야기가 나올 때 체제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그 일제강점기의 어떤 불합리함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방에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다방에서는 뭐 톨스토이 회고전이 열린다거나 일제 강점기 아래에서 지식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예술적이나 문화적이나 어떤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곳은 한국인이 주인인 다방밖에 없었던 거죠. 일본의 다방은 카페에서 했었는데 거기서는 술집이었던 것이고 또 일본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는 긴밀한 이야기, 체제의 어떤 불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다방은 프랑스 혁명 때 카페와 같은 어떤 이 지적 계몽의 어, 어떤 그 아지트가 됐다. 이제 이런 의미로서 저항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작품들을 보면 이제 1930년대에는 지식인들이 계몽을 해요. 스스로 이제 이 다방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910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분은 태어나서 자기 나라를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어, 어린 시절부터 겪는 게 이게 다 지금 일제 강점기이고 그런데 이제 커가면서 나에게도 나라가 있었고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이제 갈등을 느끼게 되고 어, 독립과 어떤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글로써 나타내게 되는데 거기 이제 날개 같은 거 날개는 분량이 길지도 않고 또 커피에서는 항상
나오는 얘기고 아마 제가 찾아보면 제가 다운받아 놓은 것이 있을지도 있겠는데 책으로 보셔도 좋고요. PDF 본으로도 있고 한번 쭉 읽는데 한 3, 40분도 안 걸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첫 대목과 마지막 대목의 의미가 굉장히 좀 깊습니다. 여기서 뭐 몽롱한 채 하루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상 자기를 얘기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부인은 아내는 이제 실제로 사실혼에 있었던 어, 평안도 황해도에 그 가서 온천에 가서 만났던 기생 금홍이라는 얘기가 있죠.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좀 알아주면 좋겠고 이때 여기에는 없지만 또 이효석 선생님의 낙엽을 태우면서라고 하는 것이 1930년대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뭡니까 그분 자체가 또 너무 귀족적인 입으로 커피를 마신다. 그 시대 때 그렇게 커피를 갖다가 마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느냐 하면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30년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른바 대동아 전쟁이라고 해서 이제 진주만 사건도 벌어지고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하게 되고 발발을 하고 하잖아요. 그때 일본이 모든 식민지에서는 모든 걸 다 이제 다 갈취해 갑니다. 커피 같은 경우에서는 더군다나 일본이 적국으로 삼았던 미국의 수입품인데 미국한테 유리하게 해줄 그러한 것들을 수입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하게 하고 일본도 브라질로 막 이민을 가고 하와이를 통해서 미국의 그 지금의 서부 코스트 LA나 이런 쪽으로 다 거점을 잡으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른바 진주만 사건 이후에는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되고 커피 수입도 못하게 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암흑시대죠. 다방은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어? 그런 가운데에 이제 커피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1940년대에는 대용 커피가 이제 나올 때예요. 대용 커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치커리거나 아니면 콩을 갖다가 진하게 볶아가지고 콩을 가지고 색깔만 검게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흐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요 정리 제가 오늘 여기 지금 말씀드린 다섯 번째는 이 1, 2, 3, 4가 각각 1, 2, 3, 4의 글들을 앞부분에 보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읽어보시면 주 내용은 이렇다라는 거고, 제가 또 바로 이어서 다른 영상에서 정말 이제 강의가 좀 필요한 것은 1940년대 이후 한국 전쟁, 그리고 60년대, 70년대, 그다음에 80년대 글로벌 시대, 문호 개방의 시대를 거쳐서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이르는 이 현대의 과정에서 지금 커피는 어떻게 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공부되고 있지 않거든요. 자료들은 어느 정도는 나와 있고, 그러나 더 긴밀한 논문들이 좀 나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1940년대 30년대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소설과 문학을 풀이해서 나온 논문들은 많은데 1970년대 우리나라 이제 어, 그 경제개발 계획 때에 그때의 차별은 이제 식민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 이른바 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때 이제 1970년대 바로 70년대 문을 열자마자 나오는 일들이 전태열 열사의 이야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미싱을 해도 받는 일당이 커피 한 잔 50원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동대문 쪽에 그 청계천 쪽에 여러분 가보시면은 지금 동상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분신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시대가 1970년대 시대인 것이죠. 1980년대에 70년대에 이제 커피는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그때 믹스 커피가 나오게 되고 자판기로 나오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1986년, 88년 글로벌 시대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커피에서는 어, 이른바 그 원두 커피를 식당에서 파는 자댕 커피 전문점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1997년, 8년 이때 IMF 이후에 그때 이후에는 이제 로스터리 커피가 나오면서 스페셜티 커피가 시작이 되고 지금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고 나서는 코로나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코로나 이후에 이제 무인 카페라든가 아니면 홈 카페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개략적인 이런 것들도 한
시대 거를 갖고 나와서 분석을 하면 그 좋은 석사 논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정리한 그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뵙겠습니다.